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늘 정통 보수우파 장성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너무 이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소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방어가 아니라요. 제가 보수우파 패널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진짜 보수우파 패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한 것도 그래 우리 편이니까 잘했어 라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걸 상대방 공격하고 이게 보수우파 패널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진짜 보수우파 패널이죠. 어떤 분은 본인은 애국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국 보수는 더 오른쪽에 있는 겁니까? 애국은 안 돼. 애국은 좋은 말인데 변질됐죠. 태극기, 애국 변질됐죠. 그렇게 보면 참 태극기도 변질된 측면이 변질됐죠 많이. 태극기가 이제 선글라스, 모자, 성조기, 그걸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보수파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남의 이념을 분류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전공인데 그냥 중도우파? 중도우파. 학술적 용어로 하면 중도우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도우파. 장성철 소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중도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제가 뭐 중도 좌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도 좌파보다도 더 오른쪽이죠. 저는 이념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자니까. 근데 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면 야 합리적인 장성철 야 역시 상식적이야 그러다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비판하면 저 XX 역시 쟤는 꼴통이야 쟤 위장보수야 간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편가름과 갈라치기에 의해서 대립전선이 확연히 그어져 버리니까 한쪽 편에 서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이 잘못할 수가 있고 상대 진영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잣대를 갖고 비판을 해야지. 우리 쪽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내가 속했던 진영이니까 잘못한 것도 옹호하고 방어한다? 좀 그거는 평론가로서 생명력과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평론가와 정치 활동가로서는 입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돌발 질문 하나 갑시다. 김혜영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만했죠. 할만했다. 근데 좀 과한 부분은 있어요. 그냥 당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냥 벌쩍 뛰었어요. 훌쩍 뛰었어요. 죽어라. 그냥 너 내려와라 이랬잖아요. 죽어라. 정치적으로 죽어라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유동규 씨의 그 증언과 진술이 확실하냐 믿을 수 있느냐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라도 아니면 명백한 증거라도 있느냐 김용 씨가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 점이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씨의 증언만 갖고 김용이 연루돼 있으니까 이재명 당시 뭐 측근으로 생각을 했던 이재명 당대표는 그만둬야 된다 내려와라. 그거는 이미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를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재밌는 추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면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써먹으세요. 지금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게 법률적 증거들은 아직도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지금 감정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정적 발언들의 핵심은 이재명이 나를 배신했다. 이재명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김문기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문기 씨 상가에 누가 이제 이재명이 사람 보냈더라. 그 이야기하고 김문기 씨와 같이 골프도 치러 갔고 호주에 가서 요트도 탔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추론이 되냐면은 유동규 씨가 돈 문제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서 김문기 씨를 얼마나 아느냐 문제 이걸로 한번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는 제 추론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전제를 깔고
법률적인 증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옆에서 말리고 있잖아요. 뭐 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법정이나 아니면 검찰 조사 가서 얘기하라고 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얘기할 수가 없고, 감정적인 발언을 위주로 한 것은 인간적인 섭섭함, 배신감 등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은 뭐 개인들 간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김문기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사실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은 형량의 문제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난 모른다라고 했다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타켓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규 씨가 그러한 부분을 미리 법률적인 네. 쟁점으로 다툴 만한 것까지 생각을 하고 김문기 씨를 김문기 씨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한다? 네. 그런 조언을 누가 해줬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안에 있을 때 그런 조언을 받았을 수 있다. 누가요? 누가 해줬냐고. 그런 제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해줬냐고요? 안에 있을 때 누가 조언해 줬겠어요? 뭐 접견할 수 있는 사람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뇌물죄 문제,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보다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 경력 조작 이런 게 문서화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참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네. 좀 생각도 들고, 법원에서 단순히 유동규 씨의 진술과 증언만 갖고 김용 구속영장을 내줬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증언만 있었으면은 법정에서 다툼이 필요하다, 예상된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갔을 텐데,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본 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그 다른 뭔가가 뭐냐는 다른 거죠. 뭔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타나지. 그래서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좀 더 같다고 느끼는 게, 대선 자금 이야기는 사실 황당하거든. 네. 그건 진짜 검증하기 어렵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나왔던 걸 중에서 제일 분명하게 이재명을 아웃을 시켜주는 게 뭔가 판단해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하나에 짜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선 자금보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으니 이걸로 날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네.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무리수가 덜 따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고, 근데 타격은 제일 많아. 민주당이 300몇 억인가를 토해내야 돼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시키는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죠. 어쨌든 유동규 씨 발언은 못 믿겠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못 믿겠다. 네. 하여튼 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가죠. 보시죠. 끝내고 가죠. 네. 이제 김혜용 의원 이야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정당에서 네. 분파 활동과 비판의 자유는 충분히 누려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정보로는 김혜영 씨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소장파 의원들 아니면 소장파 당협위원장들, 조직위원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김용 씨가 다른 몇 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당을 접수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과 생각과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선후의 문제인데, 네. 이 정부를 이제 검찰 정부라고 규정하는 부분에는 김혜영 의원도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너무 성급하게 좀 내지른 측면이 있죠. 성급했죠. 네. 단계가 2단계, 3단계 뛰어난 그렇죠.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이 신념화된 확증 편향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 자, 어제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뭐 내용을 떠나서 네. 화제가 됐던 것은 민주당이 보이콧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뭐 네. 그저께서부터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어제 아침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불참하겠어라고 하고 불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피켓 시위는 했죠. 네, 우리 네. 국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정문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하고 로텐다까지 호텔, 예. 딱 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워요.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네, 뜻입니까?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효과적인 대정부 투쟁, 뭐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투쟁과 방어, 항거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국회 내에서의 활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회 내에서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한 몇 시간 동안 안 들어간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또한 저렇게 시정연설 참석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충분하게 본인들의 또한 주장하는 것들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보는 앞에서 뭐 물러가라 막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 그럼 화면에 다 계속 잡혔을 텐데.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박 교수님 전술적인 측면에서? 네, 이해가세요? 참석하는 게 낫지 아니 뭐 않을까? 저는 아예 대통령이 국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 나가라. 정문에서 막아야 된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했던데. 경호원들한테 두드러 맞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XX 발언 등 이런 것들이 입법부를 무시한 발언 아니냐. 이해가 안 돼. 그것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역으로 보면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회 예산이 중요하다. 그러면 애둘러서 뭐 이 땡땡땡 저 땡땡땡 날리면 바이든 내 말이 좀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안 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쓸데없는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 XX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러니까 사과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집권 초기니까 힘과 권력으로 권위로 누를 수가 있는데 국민들 바보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했다라고 하지? 그런 거짓말들, 억지 쓰는 것들이 국민들의 더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여 투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날리면 바이든 거짓말.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거짓말이 가지는 위험성.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을 은닉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활용했다는 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다. 이게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좀 길게 싸우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안 해본 대통령이잖아요. 좀 웬만하면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지금 예산안도 협조받아야 되고 정기국회 때 내가 원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되고 정부 조직 개편안 이것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내가 유감 표명할까? 협치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취할까? 아니면은 좀 시정연설 참석 안 했더라도 야당 대표들 좀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좀 얘기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잽을 맞으면은 아파야 되는데 통점이 없어. 안 해? 안 아파? 그럼 나도 한 대 더 때려 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솔직히 저도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었지만 처음 보는 형태의 초식들을 많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부적절한 일 했고 그걸 풀어줘야 되는 대통령실의 대응과 반응도 상당히 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투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 정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부 정권이라든지 특히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정치적인 탄압, 보복 그런 걸 받았을 때는 거리를 뛰쳐나가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텐데 지금 이 사안들은 김용이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 부분이 돈 문제잖아요. 그 유동규 씨도 뭐 측근은 아니라고 했지만 함께 일하던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가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 투쟁을 할 만한 아이템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의 링으로 끌어들여야지 그 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면 민주당으로서 힘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국회에서 때리는데 맞아도 아픈 표시를 안 내니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 통과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도 통과 안 되고 그러면은 뻔하죠. 발목 잡는 야당 심판합시다 뭐 이러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될 정도로 무기력한 국민의힘 그다음에 원내대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 소장님 이야기는 민주당에게 뭔가 전략적 충고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간질시켜라. 이간질시켜라. 네. 사실 대통령은 맞아도 아픈 줄 몰라요. 국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어.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중도층을 향해서 적절히 협치도 존재하는 척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의 이익관계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A4 용지를 좀 놓고 자 이제 국회 이렇게 되면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고 거의 마비될 수 있어요. 라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좀 취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설득보다 네. 좀 더 센 사람이 나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해야 된다고 봐요. 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센 사람이 누구고 어떤 협박이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서 갈등만 일으킨다면은 내부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내부 반란? 라는 위협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 수사하면 되잖아요. 내부 반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 답이 없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면은 여당의 지도부들이나 여당 의원들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예요.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초식들이고 권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다른 권법이 없어. 이거는. 장 소장님 보기에도 흔히 하는 말로 이 캐비넷 흔히 하는 말로 캐비넷이 있을 수도 있다.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때려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려잡을 거다. 네. 그건 아주 좋잖아요. 우리는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여당 의원들도 같이 조사해요. 문제 있는 의원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우고 싶어하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명분도 좋고 현실적으로 좋은 수단이라면 바로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네. 혹시나 그런 위협을 느끼시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찾아뵙고 친절히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출연시켜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게 가장 큰 힘이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민주당이 남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 예산심의 보이콧인데 그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안 문제 갖고는 방어 수단 아니면 공격 수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급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 기간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있죠. 예산안을 올려요. 근데 민주당이 부결시켜. 그러면 준예산 편성하잖아요. 준예산 편성한다고 뭐 예산안 처리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티격태격 다투다가 언젠가는 예산안 처리해 줄 거란 말이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뭐 예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아. 그리고 뭐 열심히 안 한다기보다 예산은 뭐 통과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돼? 예, 저기 2022년 예산과처럼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래? 그냥 그럼 그렇게 해. 뭐 불편한 거 있나? 이럴 수도 있지. 또 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사해보고. 수사 만능주의. 참 평론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분석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변칙 복수가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참 힘들다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제목이 재밌게 붙인 게 검사들의 슬기로운 정치 생활인데 두 번째는 우리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또 맞붙었습니다. 그 장면 보셨어요? 봤죠. 영상 틀어준 거 보셨어요? 봤어요. 네. 한동훈 장관의 답변도 보셨고요? 봤는데 이건 양비론을 갈 수밖에 없는데 김의겸 의원이 더 잘못을 했다라고 좀 느끼고 싶어요. 국회의원은요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사하고 제보받은 거 마음껏 마음대로 그냥 가감 없이 국무위원한테 국회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권리죠. 하지만은 보다 더 큰 정치적인 책임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자꾸 그냥 어떠한 팩트 체크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들었던 거 그냥 무작정 내지르는 스타일.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법사위라든가 이제 국정감사에도 정정해도 된다. 네. 정정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정의 영역이라도 최소한의 팩트는 확인하고 해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더 탐사라는 언론사에서 그날 밤 9시에 이걸 보도할 건데 내가 미리 당신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세창 정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이 술 산다고 그래서 나가서 술을 먹었을까? 그것도 새벽 3시까지. 근데 그 옆에는 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원장 워낙 평소에 술 마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그림이 그려지냐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이해가 되질 않고 이세창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그때 김우겸 의원이 뭐 더탐사 기자랑 녹취를 땄더라고요. 녹취한 거를 틀어주긴 했지만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를 통해서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 더탐사 그 기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더 중요한 거는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남자친구가 너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아니 나 가서 연주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왔고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렇게 한 자기 남자친구랑 한 통화 녹취록을 튼 거 아니에요. 그걸 공익제보로 했다라고. 노래는 동백꽃,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가 누구 노래지? 이미자. 동백아가씨. 그런데 지금 더 탐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첼로 리스트랑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안 된대요. 이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김우겸 의원이 강진구 기자랑 짜고 더 탐사라는 신생 업체를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 아니냐. 야, 업체 키워주기까지? 조회수가요 엄청나요. 그게 거의 50만 가까이 봤어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야 워낙 이제 민주진영 쪽에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단체잖아요. 언론 단체. 그 키워주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우겸 나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김우겸 의원이 뭐 잘하지는 못했다. 김우겸 나쁘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도 못지않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국무위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도 있고 그래놓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모가지 걸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김우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이재정. 근데 이제 장관하고 또 다르잖아요.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통속적 요소가 강해요. 근데 장관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 관료거든. 근데 그렇죠. 관료가 그 조폭 영화에 나오는 직을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상당히 사실 좀 볼성 쌓아놓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본인 답답하고 억울했겠죠. 말도 안 되는 계속적인 질문과 공격을 김우겸 의원으로부터 당했으면 짜증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일국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의 신뢰와 신임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정치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분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지도자로 제일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러면은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자제하는 모습 보이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땄고 김우겸 의원이 훨씬 더 쭈그라들었을 텐데 같이 문화죠. 듣겠습니다. 뭘 골래요? 그 세임세임 돼버린 거지. 그거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저 깜짝 놀랐어요. 누구요? 무슨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노영민이라고 얘기하세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목소리를 더 높여서 야단을 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비서실장이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일개 비서일 뿐이야. 일개 비서가 물론 본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싫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국민의 대표인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거의 뭐 거친 소리를 막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비서가 아니야. 그런 생각 제가 들었어요. 그냥 권력에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광화문에 모이는 뭐 애국 보수단체 사람들은 살인자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지만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좀 미스매칭이 좀 있어요. 실제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무위원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장관도 그냥 참모일 뿐이에요. 미국에서는 세크리터리라 그러거든요. 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미니스터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국무위원이라는 높은 자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면은 정치인들이 국무위원 해야 돼요. 맞아요. 선출된 사람들. 저도 그건 100%.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순수 대통령제로 해서 장관들의 격을 떨어뜨려서 국무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참모 수준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사실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는데 뭐 근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와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헌법 개정 언제 한대요? 헌법 뭐 개정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검사들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개별 기관으로 존재하는데 검사도 개별 기관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안 되거든. 김영삼 정권 이후에 검사들의 힘이 많이 세졌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 검사는 우리 김진태 전 검사님, 강원도지사. 난 김진태 강원도지사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에요. 주식 뭐 채권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달 전에 채권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6개월짜리에 이율을 높게 준대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근데 요즘에 채권 시장 불안정, 막 연말에 뭐 기업들 도산 이런 식의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채권을. 이분 사실 원금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임명직 시도지사 시절이면 파면감이에요, 이거. 아유, 대단히 엄청난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무슨 이유 때문에였는지는 솔직히 잘 전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전 도지사를 적폐로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교부금 받은 거, 야 내가 이 레고랜드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 30억 받았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트윗.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지금.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잘 되도록 그리고 보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지. 저 갑자기 튀어나온 검사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뭐 김진태 도지사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기획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갑자기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뭐 한번 이 건으로 전 도지사 한번 물 한 먹이고 다시 재정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2천억이라는 것이 채권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한국의 신인도까지 떨어뜨리는 이 대형 사고로 발전할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지적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부지사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김진태 도지사가 부지사로 영입을 했는데 네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대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거 그냥 우리 부도 내고 딴 데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거 줘라.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 너무 성급했다. 너 왜 그랬냐라고 좀 혼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김진태 지사가 미안합니다. 뭐 유감입니다. 제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써긴 했지만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장관이 혼내야 돼요. 추경호 장관이 혼내야 돼요. 왜요? 이거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게 이제 추경호 장관이고 추경호 장관도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과의 당정 협의에도 주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니까 결국은 50조 보증을 결국은 이제 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대한민국 지자체가 발행한 모든 채권이 지금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강원도에 지금 경제적 페널티를 줘버리면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정치적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김진태 지사에게 어떤 페널티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이게 되게 걱정이 돼요. 뭐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이 예전에 우리 97년도에 당했던 IMF가 올 수가 있다.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회수하고 채권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돈이 필요한 기업체들은 연말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채권 시장 불안정해? 채권 투자한 거 원금이라도 걷어야지 한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진태 지사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직이었으면 이거 진짜 당장 해임하고 당장 해임이에요. 이거 정말 추궁해야 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검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자신 없으면 그냥 경제 관료 쓰시라. 맞아. 경제 관료 쓰시라. 저는 추경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시장 맹목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기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라리 쓰시라. 뭐 그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섣불리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과다. 다 전임 정권, 전임 최문수 시장 탓으로 다 돌리면은 나의 책임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도지사 당선됐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 이 사업 본인이 뭐 많은 부분들 도와줬다라고 자랑까지 했잖아요. 그럼 본인 책임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집을 위해 부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라를 되게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네, 검사들의 슬기로운 정치 생활은 첫 번째, 과거에 검사 때 수사하던 습관들은 버려라. 두 번째, 자신 없으면 경제 관료에게 의존하라. 세 번째,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법조인 정치가 사실 좀 심각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보수 논객으로 봐도 문제점이 많나요? 검찰 공화국이 돼버렸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검찰발 정치권 대청소 작전에 전국은 얼어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 범죄 혐의자들이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을 한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검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판을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검찰발 혁명론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장성철 소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검사들의 정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수우파 논객으로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충정을 제가 100분 이해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